167페이지 매출 대비 자본 지출이 낮은 주식이 수익률이 좋다. 자본 지출이 이윤을 늘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자본 지출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낮은 수익률을 가져주었던 반면 가장 적게 지출한 기업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지난 반세기 동안 S&P 500 인덱스 수익률보다 매년 3.5%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사람들은 자본 지출은 생산성 혁명을 위한 활력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자본 지출은 투자자들에게 낮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이는 사람들이 모두 자본 지출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자본 지출을 해야 한다고 경영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은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웅대한 프로젝트가 미래에는 몸집만 비대하고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부채라는 유물만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자금이 바닥나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8페이지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의료 부문은 평균적으로 0.07을 기록했으며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필수 소비재 부문은 가장 낮은 0.044를 기록했다.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의료 부문 0.07, 필수 소비재 부문 0.044. 169페이지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높을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낮을 때는 높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가장 강력한 브랜드 제품을 가진 기업들은 높은 자본 지출의 악영향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도기로 유명한 업체인 질레트는 지난 25년 동안 중간 정도의 CESR을 기록했으며 이 당시 평균 수익률은 16.6%였다. 그러나 CESR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 CESR 그러나 CESR이 평균보다 높았던 7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CESR이 평균보다 낮았던 때의 평균 수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26.4%였다. 똑같은 이야기가 허쉬에도 적용된다. 자본 지출이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하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1984년부터 에너지 산업은 꽤 높은 자본 지출 비율과 함께 전반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원유, 가스 시추업체들이 좋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할 때 이들의 자본 지출 비율은 엄청나게 높은 0.225를 기록했고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대규모 석유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0.1을 기록했다. 170페이지 인터넷의 발달이 이윤폭을 줄어들게도 하였다. 기술 성장과 이윤의 폭, 과거의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술 변화의 결실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유자가 아닌 소비자를 이롭게 했다. 생산성은 재화 가격을 하락시켰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킨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은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게끔 해준다. 확실히 기술 변화는 이윤의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일반적으로 선두주자에게 이점이 있다. 한 기업이 아직까지 다른 경쟁자들이 실행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고안했을 때 이윤은 증가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그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게 있을 때 경쟁이 발생해 가격은 하락하고 이윤은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현상은 정확히 인터넷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했던 것과 동일하다. 우선 많은 분석가들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들은 구매, 재고, 데이터 검색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이윤폭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윤폭을 그리 큰 수준으로 증가시키지 못했고 많은 부분에서 이윤폭은 줄어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인터넷이 모든 시장을 더욱더 경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더 치열해진 경쟁. 인터넷이 기업의 이윤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색 비용, 소비자가 사고 싶어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시간과 돈이 어떻게 이윤 방정식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171페이지. 인터넷의 발달로 장소와 편리성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대형 제품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었으며 게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기업들이 누려왔던 장소와 편리성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갑자기 소비자들은 다른 많은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격대의 동일한 제품을 접하게 되었다. 가격의 투명성은 가격 경쟁을 이끌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양 산업의 승리 전략. 175페이지. 175페이지. 침체된 시장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엄청난 화란 장세 속에서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애써 막아보려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인 것이다. 피터 린치. 192페이지. 배당의 재투자. 수익률이 자본이득보다 높게 나온다. 1871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식의 실질 누적 수익의 97%가 배당의 재투자에서 나왔고 단지 3%만이 자본이득에서 나왔다. 배당의 재투자 수익률이 자본이득보다 높게 나온다. 그림 9-1을 보자. 1871년 1000달러의 주식 투자 가치는 2003년 말에 약 800만 달러로 상승했다. 만약 배당 소득의 재투자가 없었다면 그 금액은 25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122년 동안 투자자들은 약 9만 달러의 배당을 받았다. 이 배당이 단순히 주가에 더해졌다면 총 가치는 100만 달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났을 것이나 이 총 가치는 배당 금액이 재투자되었을 때에 축적된 부의 총가치보다 훨씬 적다. 연간 수익 측면에서 보면 수익차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7%에서 4.5%로 약 3분의 1 이상 떨어지게 된다. 배당은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에 효과적이다. 나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S&P 500 인덱스 기업의 실적을 조사했다. 매년 12월 31일 S&P 500 인덱스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배당 수익을 조사했다. 배당 재투자의 강력한 효과. 배당 재투자 시의 총 수익률이고 이건 자본 이득만이 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엄청 크게 난다. 1871년부터 2001년까지 약 130년 동안. (204페이지) 배당 지급은 기업이 이윤을 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다. 기준이 전무했던 그 당시에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그들의 순이익이 진짜라고 보고했을까? 그것은 배당 지급이라는 오래된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 배당 지급은 기업이 이윤을 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으며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 진짜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배당이 없을 경우 그 당시의 주식 가치는 경영진의 순이익 보고에 대한 신뢰성에 의존했다. 만약 신뢰성이 없다면 주식을 살 필요가 없었다.
2003년 5월 27일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직업과 성장 조정법을 승인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배당 소득세율과 자본 이득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개인 수준이 아닌 기업 수준의 세금 감면을 선호했지만 배당세 감면은 아주 필요한 정책이었으며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에 반응이 나듯이 많은 기업들은 배당 지급을 늘렸으며 배당 성장률은 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급등했다. 분명히 배당세 인하는 신비스런 마술과 같이 작용했다. 챕터 10 배당의 재투자. 투자자들에게 부를 주기 위한 배당의 중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배당은 인플레이션, 성장 그리고 변화하는 밸류에이션 수준을 개별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성장 그리고 변화하는 밸류에이션의 복합적인 중요성을 줄여준다. 210페이지 최악의 약세 시장. 1929년부터 1954년까지의 대공황 때에는 전고점 회복에 25년이 걸렸다. 1954년 11월 24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929년 9월 3일 화랑 시장의 최고점 수준을 25년 만에 돌파했다. 다우존스 100년 사상 25년이라는 세월은 한 최고점에서 다른 최고점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세월이었다. 1929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재앙과 같았다. 곧이어 일어난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였다. 대부분의 주가는 90% 이상 하락했으며 여유 자금이나 대출 자금으로 투자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했다. 그러나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닌 장기 투자자들에게 25년이란 세월은 제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림 10-1은 주식 보유자와 채권 보유자의 자산 수익률을 보여준다. 과거 25년간 배당을 재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은 매년 6% 이상의 수익률을 실현했으며 이것은 장단기 국공채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시장 최고점에서 $1000를 주식에 투자했다면 25년이 지나 시장이 또 다른 최고점에 도달했던 1954년 11월에 이르러 원금은 $4400로 불어났을 것이다. 주가 상승이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배당 재투자로만 불어난 $4400는 채권 누적 수익의 2배 그리고 단기 미 국공채 투자 누적 수익의 4배가 되는 금액이다. 그림 10-1 1929년 9월 1954년 11월 사이의 25년 동안의 자산 수익률. 그동안의 S&P 총 수익률이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이고 채권 수익률은 요 하늘색 이 그래프이며 대공황이 없었을 경우 S&P 500 총 수익률은 검은색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였다면 대공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25년 동안 오래 지났다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S&P 500의 가격은 1929년이나 1929년에 1000포인트, 1954년 1070포인트로 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수익률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의 재투자로 인해서 훨씬 높아졌다. 대공황과 주식 수익, 약세 시장이 장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음과 같은 가설적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대공황과 경기 침체가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결과적으로 주식 배당이 급감하지 않았고 1929년부터 1954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주가도 폭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1930년에
때에 발생했던 대규모 실업, 부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시나리오는 경제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제 시나리오는 장기 주식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이다. 양 시나리오에서 시장이 1954년 11월과 동일한 수준까지 도달했을지라도 주주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꽤 달랐을 것이다. 그림 10-1에서 볼 수 있듯이 대공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기 고점에서 $1000의 투자 금액은 1954년 11월에 단지 $1720까지 밖에 상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금액은 대공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당시 투자자들이 축적할 수 있었던 금액의 60%에도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1929년 경기 고점에서 1933년 경기 저점 동안 배당이 55% 감소했으며 주가는 훨씬 더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총 수익률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실제로 상승했다. 대공황으로 인해 단기 투자자들은 1929년과 1949년 사이에 훨씬 더 안 좋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은 절대로 만만한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엄청나게 올라 있었다. 대공황 기간 동안 장기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률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얻은 것이었다. 이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거나 약간의 돈을 얻는 것이 무일푼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말 실패한 투자자가 되었다. 이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시장 주기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이득은 시장 주기의 시장 조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당의 재투자에서 나온 것이다. 약세 시장은 투자자들이 견뎌내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한 장면일 뿐만 아니라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들이 급격히 높아지는 수익률을 경험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식 수익률은 순이익과 배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위해 지불하는 주가에 의해서도 얻는 것이다. 주식 보유자들이 비관론에 휩싸여 있을 때 배당주를 고집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었다. 약세시장 보호막과 수익률 가속 페달. 약세시장에서 배당이 투자자들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배당의 재투자로 늘어난 주식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에 완충 역할을 해준다. 추가적인 주식이 약세시장에서 다시 매입되기 때문에 나는 배당의 재투자를 위해 약세시장 보호막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추가 매입된 주식은 시장이 회복됐을 때 가치 하락의 완충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추가 매입된 주식은 미래 수익률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배당의 재투자는 약세시장 보호막의 역할 외에 일단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수익률 가속 페달을 구실을 한다. 이것이 바로 배당 지급 주식이 주식시장 주기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이유이다. 약세시장 보호막. 필립 모리스의 경우 배당이 약세시장 보호막이라는 이론은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이 개별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장에서 우리는 필립 모리스가 지난 반세기 동안 S&P 500 인덱스의 모든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낸 기업이었음을 보았다. 주가 하락을 유발시킨 악재가 장기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바뀐 경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기업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1969년대 초반 필립 모리스는 매출면에서 미국의 6대 담배 제조업체 중에서 꼴등이었다. 그러나 말보로 담배 개발과 프로모션은 1972년 이 브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담배로 끌어올렸다. 1983년 이 회사는 25년간 선도적인 담배 제조업체였던 RJ 레이놀즈 타바코를 인수했다. 담배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 담배 매출로 계속 증가하는 현금 흐름에 직면한 필립 모리스는 회사 경영을 다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1985년과 1988년에 제너럴 푸드와 크래프트를 각각 인수했고 식료품을 다른 영역의 비즈니스 라인에 융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1957년부터 1992년까지 필립 모리스의 투자자들은 22%의 놀라운 연간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미래는 과거만큼 밝지 않았다. 크레임 10-2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필립 모리스 주가의 변동을 보여준다. 1994년 4월 2일 필립 모리스의 주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필립 모리스가 프리미엄 담배 가격을 계속해서 올림에 따라 흡연자들은 필립 모리스 브랜드의 반 가격밖에 안 되는 일반 담배를 사서 피우기 시작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정 소송, 계속해서 높아지는 담배세, 점점 증가하는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일반 담배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에 직면한 필립 모리스가 1990년대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뒤처졌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2003년 1월 회사명을 알트리아로 바꾼 필립 모리스는 담배 이름에 라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해 3월에 일리노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100달러의 벌금과 120억 달러의 보석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필립 모리스는 120억 달러의 보석금 지불 결정은 부당한 것이고, 만약 법원이 이 명령을 계속 주장한다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12년 전 수준인 주당 28달러로 폭락했다. 이 기간 동안 S&P 500 인덱스는 380에서 800으로 폭등했으나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는데도 필립 모리스는 12년 동안 배당을 줄이지 않았다. 사실 1993년과 1997년을 제외하고 이 회사는 매년 배당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1992년부터 2003년 4월 4일까지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들은 주식수를 1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매년 7.15%의 건전한 총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수익률은 시장보다 뒤처진 것이었지만 필립 모리스의 주가가 회복될 때 투자자들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수익률 과속 페달이 본격적으로 마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일리노이 법원이 필립 모리스에게 120억 달러 219페이지 상위 20대 생존기업의 배당률. 필립 모리스 는 2003년 당시 배당률이 4%였고 엑선모빌은 5%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다. 220페이지 고배당 주식은 종종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주식이다. 고배당 수익률의 투자 전략. 고수익 주식에 투자는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우 10, 다우 10 또는 다우의 개들은 항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 전략은 매년 말에 다우 30 중에서 10개의 최고 배당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한다. 경영진은 경영 환경이 안 좋은 기간 동안 배당 지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은 종종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주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 10 전략은 종종 다우의 개들로 불린다. 그림 10-3은 다양한 배당 전략의 누적 수익률을 S&P 500과 비교해 보여준다. S&P 500 인덱스가 생기고 나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실제로 S&P 인덱스의 수익률을 앞섰다. 그러나 다우 10 전략의 수익률은 다우존스 산업평균보다 훨씬 좋다. 실제로 다우 10의 수익률은 다우 30보다 매년 2.5%씩 높은 14.43%를 기록했으며, 보유 주식의 가치는 다우 30보다 2.5배 많은 49만 3,216달러로 늘어나 있었다. 다우 10 고배당 투자 전략은 약세 시장 기간 동안에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 이 결과는 배당이 약세 시장의 보호막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다우 30이 26.4%, S&P 500이 37.2% 하락했던 1973년부터 1974년의 약세 시장 동안
다우10의 고수익 전략은 실제로 1.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사하게도 2001년과 2002년에 다우30은 20.4%, S&P 500은 30.2%씩 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다우10은 단지 9.9% 하락했다. 배당은 분명히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투자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S&P 10, 다우10의 고배당 전략은 S&P 500에서 최상위 100대 기업과 같은 또 다른 대형 주식에도 자연스럽게 확장 적용할 수 있다.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10개 주식을 선택하는 전략이 왜 굳이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다우지수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